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브컬처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실천 중 하나인 한국의 동인문화와 동인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인지 그리고 동인녀란 용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이 사진은 2013년 개최된 서울 코믹월드 회장의 전경인데요. 1999년부터 한국에서 개최된 아마추어 창작 동인지 이벤트의 모습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므로 벌써 25년의 역사를 지닌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믹월드가 개최되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한국에는 아마추어 만화동호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해온 아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만화동인지 및 만화동인지 이벤트의 역사는 최소한 30여 년을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만화와 소설 동인지의 역사는 여성들, 즉 소위 동인녀로 불리는 여성들이 주도해온 문화적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동인문화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동인문화는 같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문화, 즉 같은 취향이나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을 찾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추어 창작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용어는 근대의 문학 동인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제도화된 기성문단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문학 평론을 펼치기 위한 창작의 장으로서 작가 지망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만든 잡지가 바로 동인지인데요. 이런 근대의 문학 동인지와 비슷한 시도가 1970년대 일본의 만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본에서 197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아마추어 창작으로서 동인지 문화, 그리고 최초의 동인지 직매회인 코믹 마켓이 시작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코믹 마켓의 초창기에도 아마추어 여성 작가들의 창작 동인지가 다수였고요. 참가자들도 그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던 하기요모토, 다케미야 게이코 등의 소년의 만화 작가의 소녀 팬덤이 주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은 한국의 동인문화에도 공통되지요. 이때 만화 분야에서의 동인지 운동은 그 당시 고도 경제 성장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출판 시장에서 기성 출판사가 중심이 된 상업적인 만화에 대항하여 젊은 작가 및 독자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만화를 창작하고 평론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움직임이 1975년 제1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약 50년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코믹 마켓이 대표적인 동인지 직매회 이벤트입니다. 이 코믹 마켓은 현재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모든 표현을 수용하는 장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인지 문화는 이렇게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 만화 문화의 토대로 볼 수 있는 일본 동인지 문화의 영향권 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동인의 의미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동인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근대의 문학동인에서 유래한 문학동인의 이미지가 세대에 따라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인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만화동인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동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픽션의 남성 동성애물 애호의 뉘앙스를 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동인지는 성별과 관계없이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비 출판한 결과물이므로 이런 의미와는 큰 관계가 없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동인이라는 용어에 저런 픽션의 남성 동성애물 애호라는 뉘앙스가 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에 비해서도 동인지의 창작과 소비 모두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코믹 마켓에 참가하는 서클 수에서 여성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남성들이 군대나 사회활동으로 인해
빠르게 활동이 단절된다는 특성과 결합해서 동인문화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문화적 실천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남성 아마추어 동인 작가들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의 동인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창작자이자 소비자는 여성이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물론 동인문화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모두 픽션의 남성 동성애를 애호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오타쿠와 비슷한 취향을 가졌거나 남녀 및 여성 간의 로맨스를 애호하고 창작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동인문화에서 가장 주류인 취향은 역시 야오이, 보이즈 러브로 불리우는 남성 캐릭터, 즉 픽션 및 현실 남성 간의 동성애적 관계성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동인문화를 주도해온 여성들은 어떻게 불리웠을까요? 기존의 연구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동인지 문화가 확산된 1990년대에는 특별한 용어가 없이 여성 만화팬 정도로 불렀다고 하고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인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주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PC통신 등에서 그 당시 보이즈 러브나 야오이를 즐기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야오녀라는 호칭이 있었는데요. 이 호칭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인녀와 함께 후조시라는 용어,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슬랭으로 글러, 그림러, 커뮤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후조시는 일본에서 동인녀를 부르는 호칭으로 등장했는데요. 최근 일본 동인지 문화의 세계화 및 한국 오덕화 문화의 전개에 따라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동인녀와는 달리 후조시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썩은 여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용어에 대한 반발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동인녀를 비하하는 호칭이라는 반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용어가 동인녀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소통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자조적이지만 그 자조성에 기반해서 자긍심을 섞은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명칭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이는 동인 문화를 즐기는 것이 현실의 여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여성성을 의미한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즈 러브, 야오이를 즐기는 남자는 부남자가 아니라 명예후조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BL 문화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조시라는 말은 보이즈 러브, 즉 BL이 시작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푸조, 영어권에서 영어로 쓴 후조시라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점 더 넓게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인녀와 함께 후조시라는 용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의 동인 문화, 그리고 동인녀에 대한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물, 즉 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야오이나 보이즈 러브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동인문화, 동인녀들을 문화의 주체로서 보는 후조시, 동인녀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중심의 서브컬처로서 한국 동인문화의 특징과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방향은 동인녀가 만들어낸 동인지를 텍스트로 보고 그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야오이, 보이즈 러브 연구에서 많이 택하는 방식인데요. 텍스트를 분석하여서 작가 및 독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왜 이런 장르적 특성과 클리셰가 발생하는가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K-팝 산업이 발달하여 아이돌 팬픽션이 대량으로 생산,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이쪽 연구도 사실은
동인문화 연구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서로 참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은 동인문화를 만들어내고 지탱하는 존재인 동인녀, 후조씨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인지, 즉 야오이, 보이즈러브 등의 텍스트들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주체인 이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왜 이런 문화적 실천에 참가하는가?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행사 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등의 연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근 오타쿠계 콘텐츠 및 오타쿠들의 경제적 파워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경제학적 마케팅 연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성이 문화 소비에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동인녀, 후조씨들의 취향과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점점 이들이 형성된 지 일본에서는 50년 이상, 한국에서도 30년 이상이 되면서 본인들이, 즉 동인녀, 후조씨들 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에세이나 만화 등으로 재현해서 그것이 큰 인기를 얻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세 번째인 여성 중심의 서브컬처로서 한국 동인문화의 특징과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동인녀들의 문화적 실천과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동인문화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기원은 1980년대 초반 KWAC가 자비 출판한 동인지, 만화가에서 유명한 강경옥 작가님이 주도한 서클입니다. 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당시 군부 정권의 검열체제 및 대본소 체제에 기인한 출판사 주도의 양산형 만화가 만화방을 중심으로 시간 때우기 오락거리로 소비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항하는 젊은 만화가들의 실험적 창작 발표의 장으로서 동인지가 전국적으로 만화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만화 동호회 간의 연합체인 크레파스가 창립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1980년대 만화 동호회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 프로 작가 및 프로 작가 지망생인 아마추어 작가의 모임이었다는 점. 두 번째, 여성 작가의 창작 동인지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초창기 동인지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세 번째, 1980년대 한국의 만화 동호회와 아마추어 여성 작가를 분석한 추구키에 따르면 이 당시 만화 동호회가 제작한 자비 출판물인 동인지에 대해서 군사 정권 및 남성 중심적 한국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매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특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 이런 상황은 크게 바뀌는데요. 우선 1990년대는 한국 만화 시장의 화랑기인 동시에 일본 대중문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1980년대 후반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순정 만화 잡지의 연속 창간 및 인기로 인해 신인 만화가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만화 동호회 출신 작가가 일선에서 활약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그를 통해 출판계와 동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해적판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이 당시 일본의 여성향 동인지와 그 당시 시작된 일본의 보이즈러브 작품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PC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넓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일본 동인지 문화의 영향으로 중요한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창작 만화 중심이었던 한국의 동인 문화를 창작 중심에서 팬문화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 당시 한국 내부에서
일본 대중문화 오타쿠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 대중문화 오타쿠,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오타쿠는 1980년대부터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요. 실제로 확산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PC통신 동호회를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동시에 이 당시 일본에서 상업 장르로서 확립된 보이즈 러브, 만화와 소설을 애호하는 여성 독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 한국에 유입된 오자키 미나미의 절에, 브론즈의 해적판 출판은 그 당시까지 일부 만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야오이와 보이즈 러브를 일반 여성 독자 등까지 수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자키 미나미는 1980년대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되었던 축구 만화인 캡틴 츠바사 독인 출신 작가로서 본인의 창작 작품에 동성 연인을 위해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극단적인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1990년대는 PC통신을 통한 여성 팬들의 커뮤니티화 및 일본 동인 작가와의 실질적 교류가 가능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던 소년 만화와 라이트 노벨이 대거 수입되었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실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동인지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일본의 동인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형 야오이의 시초로서 1990년대에 주로 활동한 이정혜 작가가 등장하게 되지요. 또한 이런 새로운 취향은 아마추어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사로잡아서 이 당시 급속도로 사용자가 증가한 PC통신을 통한 야오이, 보이즈 러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만화 관련 동호회에서 작품의 소개와 정보의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설, 즉 텍스트 중심의 번역과 유저들에 의한 팬픽션 창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는 창작 만화 동인지가 중심이었던 1980년대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아카가 창립되었고 1990년 이후 1년의 수회, 전시회를 개최하여서 한국에서 동인지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강한 프로 지향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단체가 1980년대적 만화 동호회의 연합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작 만화 중심이었기 때문에 소설 동인지 및 2차 창작 동인지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2차 창작은 많은 경우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팬 창작이자 기존 작품의 남성 캐릭터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성을 다룬 작품으로서 이런 일본 대중문화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만화의 유해 매체물 지정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동인문화의 위축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 한국의 동인문화는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카의 태조와 코믹월드의 등장인데요. 이때 코믹월드는 강의 맨 처음에 소개한 사진에서 보신 행사입니다. 1999년에 시작될 때는 일본의 만화 관련 재료회사인 델리타가 개최하였습니다만 2018년 이후에 주 코믹월드가 개최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이때 코믹월드가 왜 중요했는가 하면 아카로 대표되는 동인지 이벤트가 프로 지향의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만화 동호회가 만드는 창작 동인지가 중심이었다면 코믹월드는 그런 제한 없이 개인의 2차 창작 동인지를 허용하였고 이는 한국의 동인 문화가 만화 동호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H.O.T, 잭스키스 등 1세대 K-팝 아이돌 팬덤이 형성되고 이에 바탕한 아이돌 팬픽션이 증가해서 동인지의 형태로 대량으로 만들어지기도 한 시기입니다.
2000년대 한국 동인문화의 특징이라면 우선 인터넷의 발달과 코믹월드의 확장을 들 수 있는데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처 이후 일본 동인지 문화와 직접적인 교류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상의 유해 매체로서 동성애라는 규정이 2003년까지 존재하다 폐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제재를 우려한 보이즈러브 1차 소설 동인 커뮤니티, 즉 성인동으로 불리웠던 이런 동호회들의 비밀주의가 강화되어 현재 와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2010년대 중반 웹소설 플랫폼이 시작될 때까지 소위 보이즈러브가 음지 문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성인동의 비밀주의는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 및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웹소설이나 웹툰 플랫폼에서 본인이 원할 때 보이즈러브 작품이나 성인용 작품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그 감상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 공유하는 것이 2000년대에는 금기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록 2003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만 동성애가 인터넷상 유해 매체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당시 야오이와 보이즈러브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동인녀들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되었고, 그 결과 외부 유출 및 정보 공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상황이 201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래서 한국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형태로 나타난 보이즈러브 작품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999년 시작된 이후 코믹월드는 점점 더 한국 동인문화에서 중요한 행사가 되어갔었고, 그 결과로 2005년 아카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제3의 동인 이벤트들, 디페스타, 서드플레이스 등이 개최되기 시작하였고요. 개인이 주최하는 올리전 등이 등장해서 한국의 동인 문화는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주류는 여성들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오이, 보이즈러브의 명확한 강세인데요. 소위 여성향의 대세화였습니다. 이 당시 코믹월드의 경우 작가 및 독자의 90% 정도가 젊은 세대 여성으로서 이 점에 주목한 한국 동인 시장의 확대 및 학술적 연구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1차 BL 동호회인 성인동은 계속 비밀주의를 유지한 반면 이 당시 BL 작품은 한국에 정식으로 번역 출판되어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보이즈러브였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이미 출판된 상황이었고요. 정식 계약을 맺고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주류 사회에서도 특히 영화 분야에서 왕의 남자 등 영화계에서 동성애 코드를 이용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평론가들은 이런 영화의 흥행 요인으로서 동인녀, 야오이 세대의 뒷받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실제 접촉을 통한 일본 동인지 문화의 실시간 교류가 가능해진 결과 한국의 아마추어 작가들 중 일부가 동인지를 제작하여 일본 동인지 이벤트에 작가로서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동인지가 만들어지거나 같은 원고를 한국어판, 일본어판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히트 이후 주류 사회에서 영화 등 동성애 코드자의 소비자로서 동인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에서 오타쿠와 오타쿠계 콘텐츠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후조시 관련 서적의 번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활발해진 웹툰 시장에서 신인 작가의 다수가 동인지와 동인작품의 창작을 한 경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대 후반 예스컷과 레진 사태 등의 연관성도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해온 한국의 동인 문화에는 그 내부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한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한국 동인 문화에서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가 워낙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동인 문화의 다양한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동인지들이 기존 원작에서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나 아이돌 멤버들 간의 성적 묘사를 포함한 동성애적 관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여성들의 포르노그래피로서 보이즈러브, RPS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가시화, 주류화를 둘러싼 뿌리 깊은 반발도 존재하지요. 바로 음지와 양지 논쟁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한국의 동인 문화와 동인녀를 둘러싸고 이런 논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다양한 표현을 둘러싸고 콘텐츠의 정치성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즉 최근의 페미니즘 논의에 바탕한 탈비엔 담론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오이와 보이즈러브는 여성들이 남성 캐릭터 간의 성애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여성의 욕망을 재현하는 장르인데요.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이 장르는 오랫동안 폭력성과 유해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보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같은 여성 오타쿠 또한 여성 동인녀 후조시들 안에서도 발생하는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등장한 탈비엘 논의는 2015년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영향권에서 등장해서 야오이 비엘의 표현 및 내적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탈비엘이란 비엘을 버리자, 비엘에서 탈피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으로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2019년, 2020년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흐름을 이루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소강된 상태입니다. 비판의 내용은 상당수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탈비엘의 흐름이 비엘 장르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관련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30년에 걸쳐 발전해온 한국의 동인 문화, 특히 야오이 비엘이 그동안 한국 여성이 주도해서 창작해온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몇 년 전과 같은 탈비엘 담론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동인 문화에 대한 나아가 야오이 보이즈러브에 대한 여성 내부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우익 콘텐츠 논쟁과 동인 이벤트 신고 사태에서 드러나는 한국 동인녀의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국가 의인화 만화 헤타리아를 둘러싼 논쟁, 2009년에서 2011년에 주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헤타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아마추어 웹코믹으로 시작해서 큰 인기를 끈 이후에 일본의 심야 위성 방송에서 애니메이션 방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데요. 그 결과로 한국의 헤타리아 팬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향 온라인 게임 도건남무를 둘러싼 논쟁, 2015년에 일어난 논쟁인데요. 일본의 명검을 의인화한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온라인 게임인 도검나무는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남성향 게임 칸코레, 즉 일본의 전함을 의인화한 게임에 대항해서 상호 팬덤 간의 비판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은 동인녀, 후조시들에게도 역사인식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등장안의 검의 소유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비판과 함께 시나리오 작가가 표현한 역사관을 문제시 삼았는데요. 이것이 앞에서 소개한 헤타리아 때와 동일하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 팬덤에 대한 공격,
특히 동인녀 내부의 올리전 폭파 시도 등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역사인식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동인 이벤트에 대한 방해라는 점에서 연결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바로 동인 이벤트 신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적대하는 장르나 팬덤에 대한 공격으로서 동인 이벤트를 방해해서 예를 들면 동인 이벤트 회장에 신고 전화를 한다든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는 등으로 방해를 했다면 2016년 발생한 김자연 성우 해고 사건을 기점으로 주로 남성 웹툰 독자들이 여성향 동인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 방해 시도 및 성인 등급 동인지에 대한 음란물 신고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웹툰 시장에 작가층이 동인지를 만들고 동인 문화를 향유해온 사람들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한국의 동인 이벤트 및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즉 2024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믹월드와 디페스타의 19금 동인지 배포 금지, 그리고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개인 주최의 올리전이 철저하게 비밀주의 하에서 실시된다든지, 그리고 신상이 확인된 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교류전의 증가 등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동인 문화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의 동인 문화는 과거에는 PC통신, 지금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픽시부, 한국의 포스타임 및 글리프 등 이런 2차 창작 및 아이돌 팬픽션에 특화된 인터넷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같은 동인녀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오프라인의 동인 이벤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인지를 만들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배포하고 공유하는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동인 문화 전체로 보았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일어난 동인 이벤트에 대한 고발 사태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서 동인 이벤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의 동인 문화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국 동인 문화의 역사와 동인녀의 문화적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점을 짚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과 쟁점은 어떠할까요? 우선 저는 한국의 동인 문화에서 중요한 축으로 아이돌 팬덤의 RPS를 보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윤리성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즈러브 입문을 아이돌 팬픽션으로 한다고 할 만큼 창작과 향유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이돌 팬픽션 분야인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RPS가 한국의 동인 문화에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아이돌 산업과 팬덤이 이런 상상력을 강조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성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을 전후로 한국 웹툰의 비약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보이즈러브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화첩, 엔네아드, 시멘틱 에러 등의 한국 보이즈러브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 한국 보이즈러브 시장의 작가층과 독자층은 상당수가 한국 동인문화의 창작자이자 소비자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 동인문화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이런 한국 보이즈러브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보이즈러브 드라마의 제작 및 OTT 방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2차 창작, 그리고 BL은 여성들이 창작하고 여성들이 향유하는 픽션의 남성 동성애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남성 캐릭터를 통해 다시 말하고 재현하는 수단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영상화되면서 현실의 배우들이 연기하여 작품 세계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현실 성소수자로서의 게이들,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콘텐츠와의 접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인 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야오이, BL은
창작자와 소비자의 주류가 여성이지만 이들이 재현하는 것은 남성 캐릭터들 간의 동성애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여성이 남성 동성애를 재현한다는 것은, 특히 성적 소수자의 게이의 동성애를 재현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여성들만의 환상이라고 해도 현실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이의 존재와 완전히 동떨어진 환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BL, 즉 보이즈 러브가 상업 장르로서 등장하게 된 1990년대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야오이 논쟁으로 불리우는 BL과 현실 게이의 관계를 문제 삼는 논쟁이 존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페미니즘 미니코미 잡지에서 사토 마사키라는 게이 인권 운동가가 제기한 야오이, BL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야오이, BL의 당사자성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성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이 장르에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는 여성들일까요? 아니면 재현되는 게이들일까요? 여성들이 그려내는 남성 캐릭터들 간의 성애는 과연 현실 게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사토 마사키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여성들이 그려내는 남성 캐릭터들 간의 성애는 현실 게이를 분명히 참조해서 대상화하는 것이 사실인 동시에 현실과는 다른 여성들이 구축해온 환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야오이 논쟁은 결국 크게 첫 번째, 게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멈추고 여성이 주체가 되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BL을 졸업해야 한다는 입장. 두 번째, 현실 속에 존재하는 타자로서 게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상하면서 BL을 창작하고 향유하겠다는 두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등장한 야오이 논쟁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만약 일본의 동인녀들이 1990년대 야오이 논쟁 당시에 앞에서 소개한 첫 번째 입장을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BL 그리고 동인 문화는 아주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던지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일본의 동인녀들은 두 번째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게이의 비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취향과 욕망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자로서 게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인녀들과는 다른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진지하게 상상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고민을 작품에서 진지하게 반영해 나가는 작품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만화가 요시나가 후미의 사례인데요. 그는 자신의 자전적인 에세이 만화로 한국에도 번역된 사랑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해서 게이 만화를 그려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대학 시절 친했던 남자 동기가 사실은 바이섹슈얼이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친구를 초대해서 멋진 식사를 대접한 후에 그동안 사실 자신이 게이를 전혀 몰랐으면서도 게이 만화를 그려왔다는 사실을 사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게이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창작자로서 창작을, BL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친구 또한 게이 만화, 즉 BL은 괜찮다는 말을 하는 대신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게이는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기만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BL과 당사자성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요시나가 후미 작가는 게이 만화의 주인공인 남자 캐릭터가 아님, 자신이 그런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동시에 비엘의 창작자로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일정한 당사자성을 가집니다. 그것을 그리고자 하고 그 내용을 만들고 창조한 것은 작가인 요시나가 후미 바로 본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이 당사자 앞에서 자신의 환상은 그냥 환상일 뿐이지 현실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상일 수도 있지만 너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만들어 계속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요시나가 후미 작가의 친구는 그런 작가의 선택을 모두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보다 큰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엘이라는 것이 사실 자신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즉 분명히 어긋나는 입장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비엘이 여성들의 환상이며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비엘, 야오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요시나가 후미 작가와 같은 고민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서 보다 퀴어한 미디어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엘과 현실 성소수자의 관계는 단순히 환상 대 현실로 보기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인문화뿐만이 아니고 상업 장르로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백합 또는 GL, 즉 걸즈러브입니다. 과거 비엘이 주류였던 동인문화에서 최근 여성들 간의 동성애적 로맨스가 동인녀들의 당사자성과 결부되어 보다 당사자들의 장르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모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동인문화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동인문화와 동인녀의 문화적 실천이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